25일 금요일입니다. 마켓나우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최윤입니다. 간밤 증시는 3대 지수가 혼조세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 사실 좀 다행이었던 부분은 10년물 국채금리가 그쵸. 최근 들어서 4.2%대에서 계속해서 머물고 있었는데 그래도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을 한 것이 오늘 시장 좀 안도점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 듭니다. 네, 거기다가 앞서 최 앵커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테슬라가 글쎄 저도 새벽에 테슬라 주가 보고 깜짝 놀라서 이게 맞나 다시 봤을 정도로 이렇게 급등을 했던 맞아요. 거. 사실 이 오늘 주가 급등의 내용들은 그제 테슬라 실적 발표 나왔을 때 이미 나왔던 내용들인데요. 어떻게 보면 뭐 후반영 됐다면 후반영 된 건데 시장에서는 이렇게 특히 머스크 CEO가 내년에 30%가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성장이 나올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더 주목했다. 이걸 한 번 더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테슬라 주주들은 뭔가 좀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에 조금만 부합이 되면 주가는 바로 아주 강하게 반등하는 이런 모습이 오늘 아침에 테슬라의 주가에서 다시 한번 목도됐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어제 SK하이닉스가 긍정적인 실적을 네. 발표를 했는데 뉴욕 증시가 열리자마자 엔비디아의 주가도 함께 튀어 올랐습니다. 다만 장 막판으로 갈수록 조금 이 힘을 잃고 네. 결국에는 반락을 했는데요. 결국 이 시점에서는 선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짙어지고 있고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그쵸? 시장을 좀 강하게 누르고 네. 있다라는 생각 듭니다. 예,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으니까 이제 지금 새로 추가로 신규 매수가 들어온 부분들은 사실은 조심스러울 밖에 없고 그게 또 사실은 굉장히 당연한 시장의 어떤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10월 25일 금요일 마켓나우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제 첫 번째 코너인 모닝 체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요. 뭐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보셨겠지만 삼성전자 32일째 외국인들 순매도세 이어갔고 외국인 어제 또 6천억 넘게 순매도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만 보고 또 시장에 이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주가가 좀 부진했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좀 부담스럽죠. 시장이 좀 썩 이렇게 좀 가벼워지질 못하고 특히 어제 SK하이닉스 이렇게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도 또 KB금융도 실적이 좋았고 현자차도 실적이 굉장히 괜찮았고 그러니까 어제 실적 발표를 했던 이 세 개 회사가 다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이렇게 녹아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우리 투자자분들의 마음에 좀 더 그림자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거래 대금이 이렇게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오늘 말씀드릴 대목인데요. 지난 7월 달에 그때 올 들어 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7월 달에 하루 평균 거래 대금 19조였습니다. 물론 이 19조는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계산을 한 겁니다. 그게 8월 달에 18조 대 초반으로 뭐 이때도 이 정도면은 뭐 그냥 그 정도 뭐 큰 문제 없어. 그리고 이때 8월이 아시겠지만 8월 5일 날 또 블랙 먼데이 있던 그 달이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이 정도면 뭐 흔한 말로 not bad 정도죠. 근데 9월 달 가서 한 20%, 30%까지 뚝 줄고요. 그러고 나서 10월 달 들어서 이번 달 들어서 보면 평균 하루 평균 16.1조까지 이 두 그러니까 코스피와 코스닥 이 두 시장의 거래 대금이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좋은 7월 달과 비교하면 30% 가까이 줄어든 거고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 이 14일 10월 이제 14일 기준으로만 본다 그러면 이 17% 정도나 마이너스를 기록하니까 상당히 좀 거래가 좀 부진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증시 대기성 자금이라고 하는 고객 예탁금 역시 좀 좋지 않은데요. 표 한번 보면은요. 고객 예탁금이 한참 말씀드렸던 장 좋았을 때 58조, 거의 60조 수준까지 근접을 했다가 이때죠. 10월 초반에 50조까지 쭉 떨어졌다가 지금 조금 회복을 해서 53조, 4조 왔다 갔다 하는데요. 어쨌든 이 고객 예탁금 역시 좀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돈이 이렇게 대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빠져나가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뭐 다른 데로 이탈을 한다든가 아니면 아예 그냥 뭐 현금화해서 통장에 넣어놓다든가 이제 이렇다라는 얘기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거래 대금도 줄고 고객 예탁금도 주는 또 이유 중에 하나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해외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다음 표 한번 볼까요? 해외 투자는 사실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 대금 같은 경우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주 중심으로 줄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금투세 불확실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중심으로 좀 시장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모습들인 건데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해외 투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최근에 이렇게 국내에서 거래 대금이라든가 고객 예탁금이 줄고 있는 그런 이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전체적으로 좀 보면 좀 표 좀 나옵니다만 올해 1,273억 달러 벌써 지금 올해가 다 마감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서학개미 쪽, 그러니까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금액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국내에서 빠져나가는 돈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국내에서는 총량 기준에서는 빠져나가는 게 있으니 당연히 국내의 거래 대금이나 고객 대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렇게 어제 같은 상황, 그러니까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런 결과들이 반복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시장을 옥죄고 있는 그런 외부 변수들, 예를 들어 금투세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밸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장에서 좀 선호할 만한, 그러니까 국내 시장의 투자자들이 밖으로 안 나가고 국내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식으로 좀 뭔가 매력적인 포인트들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이런 추세는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두려움이 좀 느껴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모닝체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간밤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 상황 함께 점검을 해보시면서 오늘의 개장까지 같이 챙겨보시죠. 오늘 다우존스 홀로 내림폭을 보이고 나스닥과 S&P 500은 반등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특히 S&P 500은 3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흐름이 전환이 됐는데요. 테슬라가 간밤 보여줬던 22% 지수 상승이 이 나스닥과 S&P 500에는 상당한 힘으로 작용이 되어졌습니다. 11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였던 테슬라의 이슈 추후 다시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고, 또 오늘 뉴욕 시간 기준으로 주요 경제 지표들도 나왔던 만큼 빠르게 점검을 같이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S&P 글로벌이 내놓는 PMI 지표가 나왔습니다. 서비스업과 제조업 모두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고요. 2개월 내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간 모습입니다. 다만 PMI 같은 경우는 50을 기준으로 50을 웃돌면 경기의 확장을 의미하고 50을 밑돌면은 경기의 위축을 의미하는데 늘 그래왔듯이 서비스업이 지금은 제조업보다 확실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 달도 동일한 수치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고용 쪽의 지표도 나왔는데요. 신규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 22만 7천 건을 기록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2주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실업보험을 청구하는 건수는 현재 190만 명에 달하면서 2021년 이후 최고치까지 올라간 상황인데요. 지난 8월과 9월도 이 실업률을 놓고 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흔들렸던 만큼 실업률과 관련된 부분은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현재 이러한 수치가 나온다라는 것은 10월에 실업률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을 낳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FOMC 회의가 2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러한 고용적인 부분이 다시 한번 연준 위원들의 마음을 흔들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경제 지표들을 전반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다음번 FOMC 여전히 스몰 컷에 대한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시장 참여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을 놓고 현재 월가에서도 의견들이 조금씩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팩트셋이 S&P 500의 실적이 3.4% 전년 대비 상승할 것이다라고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원래는 7.8%까지 성장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다가 그 수치를 계속해서 낮춰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BTIG 같은 경우는 더욱 더 보수적인 입장을 내놨는데 몇 주 안으로 S&P 500 지수가 5% 정도 하락할 수 있다, 5,500선까지 밀려날 수 있다라는 전망치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약간은 부정적인 월가의 의견들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밤 뉴욕 증시는 테슬라의 급등에 주목을 했는데요. 이 부분 우리 국내 시장에도 크게 적용이 되는 만큼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테슬라 실적 발표를 했죠. 굉장히 긍정적인 실적을 내놓으면서 오늘 주가는 21%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다만 어제 국내 증시에서 2차 전지 관련
관련주들은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는데 간밤 미국에서는 폭주 흐름이 나왔던 만큼 오늘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의 여파를 받아갈 수 있을지 챙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다만 2차 전지가 조금 불안하다라고 생각 드시는 분들은 오히려 ESS 쪽을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머스크도 앞으로 ESS 쪽이 전기차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산업이 성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시장을 키워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지금 테슬라의 지난 3분기 실적을 놓고 보더라도 ESS가 포함된 신재생 부분에서는 30%대 이익률이 나왔던 반면 전기차는 그보다 부진한 모습이 나왔고요. 다만 전기차도 잘 팔곤 있지만 ESS 관련돼서 테슬라 안에서의 실적 기대감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부분은 국내 관련주들에게도 충분한 호재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형주들 위주로도 국내 배터리 관련사들이 ESS를 집중적으로 키워가고 있고 오는 30년까지 360조 원 규모의 시장까지 커질 것이다라는 시장의 분석이 있는데 증권가에서는 관련해서 오히려 중소형주를 공략하는 게 더욱더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어제 관련주들 한 차례 변동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일부 종목들을 중심으로 급등 흐름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업황 전체에 온기가 퍼져나갈 수 있을지도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개장 상황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야놀자가 플랫폼 사업 부분을 분할해 자회사 인터파크 트리플과 합병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회사는 글로벌 여행 산업 경쟁력 강화 취지라는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뉴욕 증시 상장 전 기업 가치를 높이는 준비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7월에는 야놀자가 나스닥 상장을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으며 주기적으로 상장설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오늘 이슈레이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박정식 이대리온 파트너, 곽유정 파트너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야놀자 나스닥 상장 이슈를 박정식 전무가 가져오셨는데 이제 가시화되는 모양이네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많은 이슈를 찾아보았는데 이슈가 이제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일단 제가 준비를 해보았고요. 네. 일단 이제 슬슬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시기가 이제 거의 또 도래하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 이제 2021년 이제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로부터 이제 17억 달러, 한 대략 2조 3천억 정도를 투자를 받으면서 원래 이제 국내 증시에 상장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미국 나스닥 증시로 이제 상장한다는 어떤 그 우회 전략을 현재 이제 만들어낸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쿠팡 비슷한 방식이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 현재 네. 이제 쿠팡을 좀 따라가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예. 일단 뭐 골드만삭스나 이제 모건 스탠리를 이제 주관사로 선정을 해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6월까지만 하더라도 7월에 나스닥에 이제 상장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상장을 해서 한 대략 한 5,500억 정도를 이제 조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이제 기대감이 일정 부분 나왔었는데 네. 안타깝게도 이제 팀F 사태가 터졌죠. 맞아요. 또 예. 거기다가 이제 인터파크 커머스 매각 대금의 이제 미수금까지 또 발생이 되면서 장외 시장에서 주가가 좀 크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상장을 조금 이제 지연시키고 연기시켜서 조금 이제 관망을 하는 어떤 그런 찰나였는데 최근에 다시금 또 적극적으로 인터파크 트리플 그 자회사를 좀 분리를 시켜서 플랫폼 사업 부분을 좀 분리를 시켜서 다시금 또 재합병을 하면서 이제 슬슬 다시 또 이제 상장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이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보았을 때 아무래도 내년 한 2월 정도는 다시금 이제 IPO 관련 이슈가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일정 부분 존재할 것 같고요. 이제 그걸로 인해서 현재 지금 기업 가치가 다시금 또 이제 증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이번에도 긍정적인 이슈가 하나 나왔는데 세계 경제 포럼 혁신적 커뮤니티 유니콘 기업에 현재 가입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내년에 이 커뮤니티 사업 혁신을 주도하는 1조 이상 가치를 지닌 이 글로벌 스타트업 구성에서 내년 다보스 포럼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유니콘 멤버로서 네. 참가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내년 한 1월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좀 이슈몰이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기업 가치를 좀 인정받으면서 한 2월 정도에 이제 IPO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야놀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야놀자 클라우드가 전 세계 28개국 그리고 69개 오피스를 운영하면서 200여 국의 133만 개 이상의 여행 서비스 공급자와 그 17,000개 이상의 판매 채널을 연결하는 이 글로벌 밸류체인 네트워크를 이제 구성을 하면서 급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 이슈를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TMF 사태 직전이죠. 이수진 설립자죠. 이수진 창업자가 그때 뉴욕 가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모습도 있고 그래서 이제 곧 상장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정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날벼락이다라고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야놀자를 계속해서 좀 관찰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여러 가지로 좀 우려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이게 야놀자 자체가 좀 상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야놀자 관련주들이 어떤지 아마 여러분들께서 어떤 회사들인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최윤 앵커가 야놀자 관련주들 자세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야놀자 나스닥 상장 이슈는 사실 3년 전부터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관련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야놀자라는 플랫폼의 초기 투자자들이 결국에는 관련주로 현재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보석을 먼저 발견하고 투자를 얼마만큼 했느냐가 결국에는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아주 IB 투자입니다. 어제장에서는 1.6% 이상 내렸습니다. 초기 투자자로서 약 160억 원 정도를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요. 야놀자의 초기 투자자로 200억 원 가까이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화금융그룹이 야놀자에 대해서 300억 원 가깝게 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장에서는 그레디언트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나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는 2.4% 이상 내렸습니다. 최근 들어서 밸류업 기대감과 함께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어제 종가는 2,84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그리고 그레디언트라는 회사는요. 인터파크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앞서서 야놀자의 인터파크의 지분 70%를 매각을 했고 여전히 인터파크의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어제장에선 또 상승 탄력을 받았는데요. 2% 가깝게 상승하면서 11,21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주 IB 투자 그리고 SBI 인베스트먼트가 실질적인 수혜주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떠한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지 그리고 주가 탄력은 어느 정도로 올라갈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상황 만나보시죠. 자, 최 앵커 수고했어요. 자, 이제 우리 박정희 전문가가 어떤 종목을 좀 말씀해 주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아주 IB 투자를 선택을 예. 하려고 하는데요. 예. 일단 뭐 시가총액 규모로 보았을 때 이제 이러한 이슈가 이제 발생이 된다면 최근에는 좀 시장이 못 움직이는 어떤 그런 단계라서 시가총액이 좀 적은 것들이 좀 잘 움직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예. 또 적극적으로 이제 중소기업들 중에 이제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한 업체가 SBI 이제 인베스트먼트랑 아주 IB 투자인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두 기업이 다 마음에 들지만 그나마 이제 아주 IB 투자가 최근에 조금 이제 영업이익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좀 규모도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 탄력성이 가장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일단 뭐 야놀자의 지난 2017년 이제 시리즈 C를 통해서 200억 원을 투자하면서 지금 관련주로 엮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영업이익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뭐 600억, 520억, 48억, 177억 이제 이런 식으로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있고 올해는 이제 2분기 누적으로만 지금 100억을 영업이익을 좀 넘어선 상황이어서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지금 확연하게 보이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주가가 다소 조금 이제 부진한 측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네. 많이 내려왔어요. 여기서는 더 이상 이제 빠질 수 있는 자리가 개인적으로 좀 크지 않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과거 지난 이제 2020년과 2021년에 강력하게 부각을 받았던 주가 흐름이 있었는데 벌써 이제 그 바닥권역까지
거의 다 지금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 야놀자 이슈를 통해서 바닥권에서 강력한 상승력을 한 번 정도는 조만간 만들어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시세가 좀 죽어 있는 격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공격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대략 한 1,900원대에서 한 1,700원 정도 사이로 여러분들이 좀 분할로 평단을 형성시켜서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단기적인 상승력이 이제 강력하게 이제 이슈와 함께 나오게 된다면 최소한의 반등력이 나오더라도 그 폭은 좀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강한 상승력이 한 번 정도 나와준다면 기본적으로 찍을 수 있는 자리가 2,300원 정도 자리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2,300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바라보시고 그거에 맞춰서 또 시세가 조금 더 강하게 나온다면 2,500원 정도 자리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IB 이 회사가 이제 야놀자의 투자를 200억 받아서 사모투자 전문 회사로 이렇게 좀 운용을 하는 그런 회사가 좀 되겠습니다. 자, 박정식 전문가가 가져오신 야놀자 관련주는 아주 IB 투자고 우리 곽유정 파트너는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네, 저는 그레디언트 가지고 왔는데요. 어제 유일하게 올랐던 종목이다 보니까. 네,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동전주로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동전주를 좀 소개를 드리는 거는 좀 그럴 것 같아서 고르고 골라서 관련 테마성 종목들 중에서 연관성이 높은 기업을 가지고 와봤고요. 예. 사실 지금 이제 증시가 좀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런 이제 IPO 관련 종목들이 항상 또 증시 안 좋을 때마다 한 번씩은 또 올랐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관련 테마성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관점이고요. 이 회사가 야놀자하고 어떤 관계인 거예요? 그러면? 일단 2022년도에 이 그레디언트 쪽에서 인터파크 있잖아요. 그 네. 여행 플랫폼, 그 네. 플랫폼을 70% 정도 야놀자 쪽에다가 매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야놀자 쪽에서 이 또 인터파크 내에서 쇼핑과 또 도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쇼핑 플랫폼이다 보니까 또 여행만 남겨두고 그 안에서 이제 불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커머스라고 해서 따로 이제 지난해 3월달에 Q10에다가 떼서 또 매각을 시켰거든요. 분리매각을 했고. 네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트리플이라는 AI 그 플랫폼 기업을 한 100억 원을 주고 또 인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이제 합쳐서 인터파크 트리플이라고 이제 이름이 붙여져서 네. 빅데이터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고객이 좀 원하는 그런 이제 여행 스타일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그런 이제 여행 상품들을 추천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판매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I 기술이 적용이 되면 용처가 많아질 수 있는 그쪽 회사들 모아놨군요, 완전히.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야놀자 관련주로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나머지 인터파크를 떼어내고 지금 현재 이 모회사인 그레디언트 쪽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그러게요. 있냐. 이제 본다면 일단은 매각을 했으니까 또 자금력이 빵빵하게 또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에 이 기업에서도 돈이 일단 들어왔으니까 시드가 이제 생겼으니까 뭘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관련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일단 뭐 제약바이오나 그때 당시 또 메타버스가 굉장히 또 네, 유행이어서 메타버스 이제 플랫폼을 할까 아니면 모빌리티나 뭐 대체식품들 요즘 또 인기 건기식 많잖아요.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스마트팜이나 이런 쪽 연구를 하다가 딱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쪽에다가 지금 또 올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그레디언트가 핵심 전략 지금 리빌딩 그 핵심 전략으로 바이오에 집중을 했고 자회사로 그레디언트 바이오 컨버전스를 이제 세웠습니다. 자회사를 세워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오가노이드 이제 전문 기반의 이제 플랫폼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가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인공적으로 배양한 미니 장기를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내 개인형 맞춤 신약이라든지 네. 질병 모델링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쪽에서 지금 데이터가 지금 좀 많이 확보가 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800여 종의 이제 다양한 오가나이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뱅킹 시스템 데이터가 많으니까 뱅킹 시스템을 구축을 한 거죠. 옛날에 그 제대열 은행 같은 거 만드는 그런 식이구나. 네네네. 예. 그런 식으로 예. 뱅킹 시스템을 지금 구축한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유럽 종양학회 같은 곳에 이제 가서 계속해서 이 기업을 알리고 있는 그런 이제 단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상의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이제 인터파크 매각 소식 나왔을 때 그런 이제 관련 이슈를 통해서 주가가 한번 상승세가 강하게 나왔었고요. 사실 매각 자체
자체는 2022년도에 이뤄졌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나서 지금 한 3년 정도 주가가 빠진 이후에 2년 정도 지금 횡보 중에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0,000원 구간대만 일단은 지켜주면 다시금 재차 반등 구간으로 추세가 좀 전환되는지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 공략하실 때 이 종목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곽 파트너 말씀하신 대로 대략 10,000원 정도가 최근 한 2, 3년, 3, 4년 사이에 2021년 이후부터 보면 되니까 이게 한 3, 4년 정도 계속 어떻게 보면 바닥이네요. 네. 그 이하로는 그렇게까지 많이 빠진 적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면서 이 그레디언트라는 이 회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야놀자 이제 나스닥 상장 임박해지고 있다. 이 이슈를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두 번째 이슈 가보겠습니다. 테슬라가 3분기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호실적을 거뒀습니다. 또 내년에 20%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밝혔는데요. 이후 주가는 간밤에 22% 급등해서 2013년 5월에 기록했던 24.4%의 상승폭 이후 역대 두 번째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특히나 내년에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서 택시 호출 서비스를 출시하겠다고 밝혀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들은 황금 당근을 얻은 것이라는 진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영코 S셨고요. 자, 곽 파트너님이 테슬라 얘기를 해오셨는데 네. 화끈한 종목을 좋아하십니까? 전기차는 저는 미래다라고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사실 네. 지속적인 관심을 제가 표하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테슬라가 글로벌 대장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렇게 또 실적이 좋게 나왔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전기차 투자하시는 많은 또 투자자분들이 이제 캐즘이 좀 지나가고 있구나 하면서 또 안도를 하면서 그쵸, 그쵸. 또 매수를 네.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시점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업계에서도 지금 최악을 또 지나고 있는 것 같다라고서 보는 견해들도 지금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게요. 최근에 LG 엔솔 뭐 이렇게 대규모 수주 연달아 하는 거 보면 네네. 그런 느낌이 좀 드는 부분도 그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화제로 오히려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도 많이 높아지고 전기차 기술 단계가 우리 국내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가고 그쵸.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도가 늘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회복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긍정적인 섹터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주요 실적이 매출과 주당 그 순이익을 따져봤을 때 이번에 0.72달러 정도 나왔거든요. 주당 순이익. 주당 순이익은 순이익을 이제 발행 주식 수로 네. 나눈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제 월가 전문가들 기대치 평균이 어느 정도였냐면 0.58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대치보다 훨씬 더 컨센서스를 그러게요. 웃도는 정도의 주당 순이익을 달성했다라는 점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테슬라가 수익성 문제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에 사실 그런 우려들을 확 깬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일론 머스크 CEO가 실적 설명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자신감을 갖게 된 거죠. 그렇겠죠. 네, 내년 전기차 매출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한 20%에서 30% 정도 달할 것이다라고 또 자신감 있게 또 이야기를 함으로써 관련 또 매수세도 강렬하게 들어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테슬라가 전기차 말고도 자율주행차 쪽으로도 관련 지금 모멘텀이 또 많은 상황이긴 ESS도 그렇고. 하잖아요. 예, 네, 그러다 모멘텀 여러 개 보니까 있죠. 예. 모멘텀도 지금 여러 개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내 기업에 있어서는 약간의 이제 변수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미국 대선이라고 볼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IRA 그 법안 자칫하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을 잡을 경우 폐지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우리 국내 이제 배터리 기업들이 다 보조금으로 상세를 하면서 계속 투자를 이어오고 맞아요. 있거든요. 네. 적어도 내년까지는 투자가 이어져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솔직히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시장이 살아나고 있는 부분은 현대차를 통해서도 저는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현대차도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번 3분기 이제 매출 실적에 있어서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매출 맞아요. 실적을 견인을 예, 하긴 예, 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지금 전기차를 또 새롭게 또 가동하고 있는 곳이 또 생겼거든요. 네, 네. 미국 조지아주에서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제 가동을 이달 초에 이제 개시를 하게 됐는데 10월 3일부로 이제 가동해서 생산을 시작하고 이제
공장 가동 역시도 지금 정상화 단계에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공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현지에서 차량이 생산되는 만큼 내년부터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고요. 판매 비용 효율성까지도 더 높아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공장에서 아이오닉 시리즈를 포함해서 모두 6개에서 7개 예. 차종을 연간 30만 대 이상 생산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기차 캐즘이 지나가고 있는 부분들 테슬라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기업에 있어서도 현대차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대목이 예. 아닌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기차 2차 전지 배터리 시장이 살아나는지도 같이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국내에서는 2차 전지주들이 최근에 조금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뭐 테슬라가 좋으면 따라 올랐다 또는 뭐 관계없이 또 내려가기도 하고 뭐 트럼프가 또 잘 된다 그러면 또 이제 2차 전지 뭐 신재생 이쪽은 다 안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니까 또 확 떨어지기도 하고 사실 아직은 좀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요. 저는 사실 이번에 좀 되게 주목해서 봤던 게 GM의 실적이었거든요. GM의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 물론 아주 뭐 그게 절대적으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픽업이 잘 팔리고 있지만 전기차 판매가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사실 전기차 하면 뭐 GM 이렇게 연결은 잘 안 되는데 테슬라는 연결이 돼도 그럼에도 GM이 미국 내에서의 이 전기차 판매가 늘었다라는 부분 역시 전기차 부분이 어쨌든 뭐 눈에 확 띄는 건 아니지만 꾸물꾸물 계속 뭔가 좀 올라가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니었냐 저도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테슬라 관련주라고 해야 되겠죠. 아마 여러분들께서 낯익은 종목들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최윤 앵커 정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최윤 앵커. 네, 테슬라의 주가가 간밤에 2자릿수 이상의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테슬라의 실적 발표 가운데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매출 총이익률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을까요? 17%대였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는 15%대였는데 이보다도 높은 이 매출 총이익률을 기록을 한 겁니다. 미국의 웨드부시의 가장 유명한 애널리스트죠. 댄 아이브스는 이 테슬라를 두고 마치 뉴욕 양키스의 홈런 왕인 에런 저지와 비슷한 실력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극찬이기도 한데요. 다만 한국 증시에서 테슬라와 연동되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최근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테슬라와 곧바로 연동이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서 삼성증권 측에서는 IRA 보조금으로 인해서 한국의 많은 배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인 변동성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하이투자증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 부분은 계속해서 봐야 된다. 테슬라와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는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시장에서는 관련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먼저 배터리 3사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엔솔, 테슬라의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장에서는 1% 가깝게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보시다시피 40만 6,500원대에서 거래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어제 시장에서 1% 이상의 하락세 나왔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1% 가깝게 하락세, 배터리 3사 가운데서는 LG 엔솔이 나홀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LNF 테슬라에 직접적으로 양극재를 공급하는 회사죠. 어제장에서 다시 한번 1.5% 이상의 상승 탄력을 받았고요. 99,5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10만 원대를 목전에 두고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의 경우에는 사실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주가의 하락폭이 좀 컸는데요. 3.4% 이상 하락하면서 15만 6,6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앞으로 배터리 기업들은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 앵커 수고하셨습니다. 곽유정 파트너 뭐 가져오실지 궁금합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가져가는데요. 사실은 제일 대장주죠. 네.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올해 들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정말 많이 소개해드리는 것 같고 또 새로운 이슈가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제가 네. 업데이트를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좋은 소식이냐면 1월 달부터 8월 달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니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글로벌 1위가 CATL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중국이죠. 근데 CATL이 점유율이 26.3%고요. 많이 떨어졌는데? 그런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25.8%까지 올랐습니다. 그 2위는 2위인데 갭이 확 줄었네요. 네, 오. 거의 뭐 비등비등한 상황이라고 볼 수 그러게요. 있을 것 같고요. 기존의 이제 CATL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의 전기차 보급 확대와 더불어서 그 LFP 배터리로 인해서 그쵸. 보급을 확산시키고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늘려나갈 수 있었고 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하이엔드 배터리로 NCM으로. NCM 그 니켈 코발트 망간 그
배터리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그쵸. 기업들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원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체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 화재가 또 대두가 되다 보니까 이런 기술력이 있는 기업의 배터리를 쓰고자 하는 글로벌 이런 완성차 기업들의 니즈 이런 부분들을 LG 에너지 솔루션이 계속해서 충족시켜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시장 점유율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번 인천 그 전기차 화재 사건 그게 벤츠였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중국 파라시스라고 하는 파라시스, 데였고. 그러니까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도 곽 파트너 말씀 듣다 보니까 최근에 벤츠가 LG엔솔하고 또 네, 계약도 맺었잖아요. 맺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그 연관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구나. 아무래도 이제 국내 시장에 있어서는 또 벤츠 전기차 차량에 대한 또 인지도 자체가 신뢰도 자체가 낮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욕 많이 먹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관계를 조금 네. 개선을 해보고자 한 그런 이제 정치적인 그런 이제 의도도 좀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아무튼 그 네. 벤츠 쪽과 최근에 그렇게 수조 원대 규모의 원통형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은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포드 쪽이랑도 13조 규모의 배터리 지금 계약 수주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여기도 원통형이에요? 여기는 이제 파우치형 배터리라고 파우치형이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전기 이제 상용차에 들어가는 그렇죠. 배터리 이제 수주를 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 상용차용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원가율 자체가 일반 승용차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높아요. 왜냐하면은 이 상용차 같은 경우에는 그 달리는 게 운행 거리가 아무래도 승용차보다 더 길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상용차라는 게 트럭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쉽게 생각하면. 네, 그리고 이제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그렇죠. 해도 계속 열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검증된 배터리를 아무래도 완성차 기업들 쪽에서도 선호를 하는 편이고 승용차보다 납품 단가가 높고 계약 기간도 길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다라는 그렇죠.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잭팟에 이어서 지금 LG 엔솔 쪽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공장을 지금 뭐 투자도 예. 하고 있고 운영 건설하고 있는 곳들 살펴보면은 북미에 지금 단독 공장만 2개 정도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제너럴 모터스, 혼다, 현대차 등과의 합작 공장만 해도 지금 6개, 그리고 총 8개 지금 공장을 운영 또는 지금 이제 건설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스텔란티스와의 합작 공장인 넥스스타 에너지에서 배터리 모듈 양산을 이제 시작했는데요. 예. 스텔란티스 산하의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크라이슬러와 지프 차량이 있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거기 이제 차세대 차량에 탑재될 그런 이제 배터리 모듈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지금 더 넘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비전이 전기차를 넘어서 비전기차 부문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에너지 저장 장치 지금 아까 테슬라 쪽도 브리핑 네. 해주셨지만 ESS 쪽, ESS뿐만 아니라 그 도심 항공교통인 UAM 그리고 자동차나 소형전지 이런 이제 부분들까지도 다 아우르려고 하는 네. 지금 또 사업 계속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2028년도까지 지금 매출 2배 정도 이상 성장시키겠다 청사진을 또 최근에 네. 발표하기도 했었거든요. 그 부분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ESS 전지 사업부 같은 경우에도 2028년도 미국의 ESS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거나 내지는 ESS 시스템 통합 관련해서는 글로벌 톱3를 예. 목표로 달려가겠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한 만큼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이런 종목들은 저는 투자 관점에서 계속 봐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00만 원 갈 거라는 사실 믿음이 처음에 상장했을 때부터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100만 원대 갔잖아요. 넘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하고 나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제 60만 원대였고 지금 40만 원대거든요. 원래 그 한참 잘 나갈 때 정고점이 얼마였어요? 그때까지 60만 원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사실 전기차의 그 부흥기가 이제 어느 시점이라고 보냐면 업계에서는 2028년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캐즘 해소되고 진짜 전기차 대중화되고 네. 등등등. 예. 그러면 그때쯤 되면 저는 100만 원 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관점으로 보실 분들은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구간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인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LG 네. 에너지 솔루션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얼마 전에 또 테슬라 그 원통형 46 배터리 그것도 납품하기로 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요즘에는 배터리 3사 중에서 LG 엔솔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테슬라 뭐 관련 이슈에서 이제 우리 곽 회장 파트너는 LG 에너지 솔루션 얘기를 했고요. 이제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았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박정식 전문가는 테슬라 관련주 어떤 종목 가져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 준비했습니다. 네. 이제 우리 산업이라는 업체이고요. 자동차 이제 공조 장치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특히 이제 고전압 히터 부분에서는 세계 점유율 33%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고전압 히터. 그렇죠. 예. 전기차나 이제 하이브리드 이런 전기를 이용하는 어떤 차량에 탑재가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현재
현재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전기차 쪽에 이제 공조 장치가 이제 판매가 좀 늘어나면서 지난 이제 2023년에 대규모 흑자 전환이 이제 된 상황이고 그러한 흑자 기조를 올해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현대차랑 동반으로 지금 인도 시장에 같이 진출을 해서 캐파를 좀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미국 조지아 공장까지 또 따라가서 또 캐파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 현대차뿐만 아니라 이제 뭐 테슬라에 액추에이터를 또 이제 직접 납품을 하면서 모델 3, 모델 S, 모델 Y에 탑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또 거기다가 독일 벤츠 모회사인 다임러에 지난 2021년부터 이 전기차용 에어 히터를 3,200억 정도로 이제 수주를 하면서 거래를 텄고 올 연초에 또 추가적으로 6,477억을 또 추가적으로 수주하면서 이 다임러 누적 수주만 지금 1조 원을 상회하고 본격적으로 2025년 1월부터 생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근데 다임러뿐만 아니라 뭐 현대차 그룹과 예. 이거 스텔란티스, 이 쿨런트 히터 이런 제품을 이제 다양하게 이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유럽 쪽 공장을 한 3배 정도 확장을 예. 하면서 2027년까지 한 4,600억 정도 규모로 매출을 좀 증가시키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매년 꾸준하게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같이 좀 주가가 좀 많이 눌렸을 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우리 기술이 이렇게 좋은 재료들이 많은데 못 가는 이유가 뭘까요? 최근 뭐 자동차 섹터가 다 못 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지수가 상승력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한 내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부각을 받아야 우리나라 지수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삼성전자가 이제 파운드리랑 이제 반도체 메모리 쪽이 어느 정도 이제 부각을 받기 시작하고 지수를 끌어올린다면 실적이 좋은 자동차 부품 회사들도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산업까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야놀자, 나스닥 상장 관련주, 그다음에 테슬라 관련주 이렇게 두 이슈를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박정식 전문가, 박유정 전문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켓 리포트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두 종목에 대한 리포트 함께 살펴볼 거고요. 오늘 가장 먼저 함께 볼 종목은 SK하이닉스 IBK투자증권에서 발간한 리포트입니다. 제목에 3분기도 차별화됐고 4분기에도 이것이 지속되고 이는 내년도 마찬가지다라는 취지로 적었습니다. 먼저 실적 어제 발표가 됐죠. 예상보다 양호했습니다. 3분기 매출은 17조 원가량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7조 원대 나타냈습니다. 디램은 소폭 증가했고 낸드는 약간 낮아졌는데 디램도 낸드도 모두 평균 단가 ASP는 증가했습니다. 16% 단가 두 자릿수 증가하면서 차별화된 실적 흐름이 나타났고요. 목표 주가 기존의 30만 원 유지하고 투자 의견 매수 유지했습니다.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4분기 실적, 4분기 제품은 낸드도 디램도 이 믹스가 AI를 중심으로 될 것이고 그리고 향후 실적 또한 AI가 성장을 견인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디램 같은 경우에는 HBM3를 포함한 그래픽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봤는데요. 실제로 시각자료 확인해 보면 PC, 서버, 그리고 모바일까지 다른 모든 제품군들은 2분기 대비해서 4분기로 오면서 비중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지만 HBM을 포함한 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서 3분기 그리고 3분기에서 4분기까지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시장에 이 AI 성장성 우려는 좀 지나치게 반영된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고요. 또 엔비디아에서 H200의 출하를 본격화하면서 HBM3E의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분기 HBM3E의 비중은 60%로 추정이 되고요. 4분기에는 80%를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비트그로스나 ASP, 즉 메모리 반도체 성장률과 단가 측면에서 SK하이닉스의 차별화 추세는 지금도 경쟁업체 대비해서 차별화되고 있지만 이 같은 추세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보면서 밝은 전망 내놨고요. 현재 주가도 실적 대비해서는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다. 그리고 향후에 상승 여력도 충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리포트도 체크해 보시죠.
이번에는 DS증권에서 발간한 삼성중공업 관련한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시장에 우려가 되고 있는 이 중국 조선소의 수주 증가에 대해서 중국의 캐파는 증가하지 않았다고 일축하고 있는 제목이고요. 먼저 3분기 실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내놨고 매출액이 약 2조 3천억 원 기록했습니다. 지난 3분기에는 조업 일수가 부족한 편이었죠. 여름 휴가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추석 연휴도 끼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을 약 1,200억 원가량 내면서 컨센서스에 알맞은 실적을 시현했습니다. 또 본 리포트는 중국 조선소의 캐파가 증가하지 않았다는 논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페이지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었는데요.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최근 국내 조선소의 수주가 줄어들고 중국 조선소의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지목하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중국 조선소의 수주량이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조금씩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를 기준으로 보나 수주를 기준으로 보나 이 척수는 줄어들고 있는데요. 매년 한 척 이상 인도한 중국의 조선소 수 2022년 213개에서 24년 올해는 182개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또 수주를 기준으로 봐도 마찬가지죠. 한 척 이상 수주한 중국의 조선소 수는 2022년 198개에서 24년 114개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만 이렇게 수주량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주량이 늘어났는데 척수는 줄어들었다면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척당 크기인데요. 마지막 자료를 확인해 보면 중국의 조선소가 수주한 선박을 인도 시점으로 집계했기 때문에 미래 수치인데 2026년도에는 약 18,000톤의 척당 크기가 2030년에는 11만 톤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상이 된다는 거죠. 즉 중국 조선소에서 캐파가 증가한 것은 아니라는 그 이유에 대한 논점을 댄 것이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고부가 가치 선종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FLNG 건조가 본격화되고 매년 신규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있고 또 저선가인 컨테이너선 인도가 마무리되면 실적도 향후 우상향될 거라는 논조였습니다. 투자 의견과 기존의 매수를 유지한 이유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켓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전히 지정학적 리스크와 국채금리 급등세는 시장의 불안 요소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전일 국내 증시 조정으로 인해서 다시 현재 위치 잘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인 조정이 만약에 더 나올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2,500포인트 이하로 추가 조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2,550선을 지키는지 확인하고 흐름에 맞춰서 대응해야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살펴봐야 할 업종과 테마로는 이번 주 내내 계속해서 말씀드린 제약바이오주와 그리고 4차 산업 관련 테마주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제약바이오주는 임상실험 진행은 물론이고 이번에 탄저 백신의 국내 허가가 임박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호재가 많은 상황으로 올해 연말까지는 추가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2차 전지 관련된 4차 산업 관련주를 말씀을 드렸는데 전진 건설 로봇 등 로봇 관련주는 물론이고 다른 4차 산업 관련주도 하나씩 수급이 들어가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는 한미사이언스 말씀드리겠고요. 역시나 제약바이오주이면서 코스피 200에 들어가는 우량주입니다. 최근 경영권 갈등과 다시 불거지면서 주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위치나 흐름도 충분히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 급등에 의해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가 있는데 조정을 혹시 받으면 37,000원 부근부터 진입 의견 드리고요. 1차 목표가 43,000원 보고 진행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대1 이슈였습니다.
예, 10월 25일 금요일 마켓나우 1부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8시 49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 SK하이닉스, 현대차, KB금융 다 뭐 대표주들이고 실적 상당히 좋았죠. 오늘도 많습니다. 기아, HD현대일렉트릭, 신한지주, 우리금융, 그다음에 현대모비스 역시 기라상 같은 또 대형 주들, 우량주들 또 실적 발표 있고 어제 현대차도 괜찮았고 기아도 오늘 뭐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 나오고 있고 등등등. 일단 기업들 실적은 괜찮게 나오고 있는데 시장이 참 받쳐주지 못해서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오늘은 좀 어떤 변화가 있을지 뉴욕 시장이 또 좀 특히 이제 테슬라원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오늘도 좀 유념을 하면서 시장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스탠바이 시간 갈 텐데요.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그다음에 오늘은 최효은 앵커 네 명이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박수범 대표 여쭤볼게요. 탑3 오늘 어떤 거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뭐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아무래도 테슬라가 간밤에 21%나 좀 상승했다라는 부분들이죠. 어제도 뭐 시간외로 12%나 상승하는 분위기였는데, 자 오늘도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제 모건 스탠리라든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테슬라의 목표 가격을 다 상향 조정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300달러까지 좀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뭐 이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국내에서도 관련 수혜주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렇게 보자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있죠. LG엔솔이라든지 LG엔솔 같은 경우는 12월 달부터 4680 배터리를 본격적으로 양산하면서 테슬라에 이제 납품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가 LNF라든가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자동차들 완성차 업체들이 다들 배터리를 내재화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중고차에 대한 판매량은 앞으로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제약바이오가 이제 과거에는 꿈과 희망으로 좀 움직임을 좀 보여줬는데 이제는 실적이 좀 받쳐주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뭐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7월 달에도 제가 계속해서 뭐 70만 원대, 80만 원대, 90만 원대도 계속해서 언급했던 종목이었고 외국인들이 가장 러브콜을 많이 보내고 가장 좋아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3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들도 그렇고 4분기도 마찬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4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뭐 4조 원을 넘어서지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는 더 큰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서 뭐 페트론이라든가 리가켄 바이오라든가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 자,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이건 지금 현재 국내에서 나온 내용들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란에서 나온 내용들이요. 뭐 테헤란 타임즈라든가 그쪽에서 나온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조만간 이제 이란을 공격할 것이다. 근데 공격을 만약 한다면은 지금 이란에서는 그동안 공격을 받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공격을 했습니다. 뭐 그랬는데 이번에는 다르다. 분위기가 다르다. 공격하자마자 바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나와주고 있어서 이 부분들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확대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방위산업 관련주들의 움직임들도 오늘 계속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테슬라 2차 전지 관련주가 오늘 좀 일단 주목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뭐 바이오는 계속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테헤란 쪽 뉴스까지 챙겨 보시는군요. 어쨌든 만약에 이스라엘이 좀 이란을 공격한다 그러면 다시 또 리스크가 커지겠죠. 물론 이제 오늘 새벽에 외신 나오는 걸 보면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 간에 뭐 이렇게 대화를 하게 만들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긴 한데요. 하여튼 뭐 합의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감안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방위 산업주들을 보자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신일섭이 오늘은 어떤 탑3 내용을 준비했습니까? 네, 고려아연이 또 상한가를 가면서 황제주에 등극을 했습니다. 이게 기뻐해야 될지 안 기뻐해야 될지 참 궁금한 게 드라마나 영화에서 저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막 그 효과음과 배경음악이 굉장히 긴박하게 깔리면서 막 임직원들이 정말 바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영풍과 고려아연은 실제로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지금 리얼한 그 타임에 마음이 정말 드라마나 영화처럼 그렇게 긴박하게 움직이고 막 심박동이 막 엄청 흔들리고 막 이런지 너무 궁금해요, 사실. 정말 그런가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그랬던 아니면은 그냥 정말 그 영화나 드라마랑은 다르게 차분하게 진행이 되든
주가는 이것을 정말 가장 좋아하는 모멘텀이라는 거예요. 사실 모멘텀이 뭐 미국 시장은 실적이 모멘텀이 1순위 같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실적이 잘 나와도 움직이지도 않고 실적이 못 나와도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오히려 실적보다 이런 M&A 이슈, 경영권 분쟁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지금 소비자 주의보도 내렸어요. 주주들. 지금 사실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질 수가 있거든요. 물론 발빠르게 대응해서 이것의 수익을 굉장히 크게 취할 수도 있는데 잘못하면은 굉장히 크게 당할 수도 있습니다. 뭐 얘기 나오는 걸로는 석포제련소의 그 폐기물 우리 환경란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우리 뉴스에. 그것을 두고 논쟁이 있어서 그 부분이 뭐 지금 사건의 발단이 됐다고 얘기는 있는데 서로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뭐 영풍이 폐기물을 떠넘기려고 했는데 영풍은 그걸 논의했을 뿐이지 우리가 왜 그걸 떠넘기느냐 뭐 이러고 있고 고려아연은 그걸 남의 공장 영풍 공장 거를 왜 고려아연 공장에서 처리하느냐 어쨌든 어떤 싸움으로 발단이 됐든 지금은 이제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이사회 구성으로는 고려아연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고요. 영풍 인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사회를 열어주지 않아요. 임시 주총을. 근데 이제 주총이 열리고 나서 이제 지분율 싸움이 들어갈 건데 누구도 50%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남은 거를 누가 매수를 더 하느냐. 결국에는 고려아연이 이런 면에서는 이제 남은 지분을 매수하려는 서로가 매수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없겠죠. 자녀 지분이 없으니까 가격이 더 오르겠죠. 근데 어쨌든 뭐 자신 있으신 분만 들어가시길 바라고 사실 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걸 보면은 굉장히 그 뒤에 어떤 암흑과 막 이런 게 지저분하고 막 힘듭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저는 이런 걸 재미로 보지만 꼭 참여하셔서 뭐 수익을 얻고 싶고자 하신 분은 뭐 말릴 수는 없겠죠. 어쨌든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아파트 열풍으로 YG 플러스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뭐 로제 씨가 지금 이제 핫백이 다음 주에 나오는데 핫백이 끝판왕이죠. 핫백에서 과연 만약에 이게 진짜 10위 안에 들어서 시작해서 정말 1위에 근접하는 데까지 흐름이 간다. 이러면 관련주는 더 갈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다음 주 핫백에서 몇 위로 진입을 하여 몇 위까지 올라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예. 세 번째는 크래프톤의 어닝스 서프라이즈 기대입니다. 지금 게임주 중에 미들맨은 딱 크래프톤 한 명뿐이죠. 넥슨은 일본에 상장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이 주식이 아니고요. 크래프톤 3,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전망치가 6,452억 원, 2,524억 원인데 3개월 전에 예상했던 거 비해서 14.13, 29.17을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걸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가 된다고 하니 유일하게 이제 3N도 무너졌고 2K 군단도 무너졌는데 유일하게 크래프톤이 우리 한국 게임의 그 어떤 대들보가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게임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크래프톤의 실적에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신입수위원은 탑3로 고려아연, 그다음에 YG 플러스죠. 그다음에 크래프톤 세 가지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57분, 58분 다 돼갑니다. 동시효과 상황 최윤 앵커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예상 체결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어제와 대비해서 상승 탄력 현재 보여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피가 0.4%의 상승 탄력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2,592선 거래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4%의 상승세 737선에서 양지수가 모두 다 상승 탄력을 받으면서 오늘 시장을 출발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어제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52주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계속해서 저점을 좀 낮추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다시 한번 0.7%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56,200원대, 어제 56,000원대까지 터치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고요. SK하이닉스 선별적으로 움직입니다. 3% 가깝게 상승하면서 오늘 20만 원대를 뚫어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가 19만 원에서 20만 원대 박스권 안에 갇혔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박스권을 뚫어낼 것으로 보여지고요. LG 엔솔 3% 이상의 상승 탄력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앞자리가 다시 한번 바뀝니다. 42만 원대까지 진입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오늘도 내리는데요. 0.2%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매출은 좋았지만 영업이익단이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제 5% 이상의 하락세 오늘 추가적으로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셀트리온 보합권, 우선주 보합권, KB금융 어제 실적 발표했습니다. 3% 이상의 강세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이외에 기아와 신한지주 현재 구간에서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알테오젠을 제외하고는 에코프로 비엔과 에코프로는 2에서 3% 이상의 강세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HLB는 오늘 현재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차 결과 만나보고 왔습니다. 자, 10월 15일 금요일. 자, 오늘 우리 시장 지금 방금 문을 열었습니다. 앞서 동시호가 상황을 봤을 때 역시 2차 전지 지주들이 실제로 오늘 주가에서도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좀 됐고요. 어제는 좀 좋은 실적을 내놓고도 주가가 그렇게 뭐 생각했던 것처럼 크게 오르지 못했던 SK하이닉스 오늘도 좀 이어갈지 여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오늘 좀 무엇보다도 신한지주, 우리금융 이 두 4대 금융주주에서 어제 KB 나왔고 오늘 이제 두 금융주주사 실적 나옵니다.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또 그 이상의 어제 KB처럼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지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0.5% 올라서 2,600선 좀 바짝 다가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코스닥 어제 1% 넘게 좀 떨어졌는데 오늘 일단 바로 0.6% 조금 넘게 반등을 일단 해서 740선 다시 좀 회복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발 상황 최훈 앵커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입니다. 그래도 오늘 시장 괜찮습니다. 보시다시피 코스피가 0.6% 상승하면서 2,600선에서 약 3포인트 정도 모자랍니다. 오늘 코스닥은 0.6% 상승하면서 739선에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양시장에 그래도 오늘 시장은 좀 탄력을 받으면서 거래를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다시 한번 신저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요, 0.88% 하락 출발로 현재 거래를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2.4% 이상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현재 구간에서요, 2% 가깝게 상승하면서 41만 5천 원대에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1% 하락으로 거래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호실적을 발표하고도 주가가 사실 20만 원대를 뚫어내지 못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20만 3천 원대까지 올라갔고요. LG엔솔 간밤의 테슬라의 흐름에 따라서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강하게 받아가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요,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인데 특히나 삼성전자 신저가 경신한 가운데 계속해서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제 매출단은 괜찮았습니다. 시장에서는 3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을 내놓았지만은 어제 영업이익단이 시장의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시장에서는 1%의 증가를 예상을 했었는데 막상 열어보니 2% 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제 주가 내렸고요.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내리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KB금융 놀랍습니다. 오늘 하루 만에 무려 금융주가 7% 이상의 강세 탄력 받으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하면서 금융사들이 대체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긍정적인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고려아연 눈에 띕니다. 다시 한번 20% 이상의 급등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도 상한가에 안착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세. 신한지주도 2.8% 이상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고요. LG화학이 현재 구간에서 1% 가깝게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LG엔솔 오르면서 LG화학도 함께 움직여주는 흐름 현재 포착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오늘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와 함께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데 알테오젠이 약간의 조정입니다. 사실 시장이 굉장히 불안했을 때 제약바이오가 잘 갔습니다. 그만큼 오늘 시장에서는 그 이외의 업종 쪽으로 좀 거래 대금이 실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 BM이 대표적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3% 이상 강세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간밤 테슬라의 힘이 대단했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3% 가깝게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고요. 다만 코스닥의 대장 업종인 제약바이오는 대체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특징적입니다. 오늘 HLB도 2.6% 이상 내리고 있고요. 리가켄바이오도 오늘 시장에서 2.4% 이상의 하락세, 셀트리온 제약도 1% 이상 하락하면서 거래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스닥은 오늘 이렇다 할 업종은 없는 가운데 그래도 2차 전지 쪽 양극재 쪽이 잘 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뿐만이 아니라
엔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 이상 강세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엔캠은 호실적을 발표를 하고 또 앞으로 호실적을 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시장 조정에 따라서 주가 하락세가 좀 과도했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의 코스닥의 주인공은 양극재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종별로 봤을 때 현재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오늘 1위 업종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상승 탄력을 지수가 전체적으로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상승하는 업종이 더 많습니다. 오늘 철강, 금속 쪽에 5.8% 이상의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2위 업종이 금융 쪽 1.8% 이상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데 오늘 고려아연이 아무래도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 흐름을 나타내기 때문에 관련 업종 자체가 큰 매물을 현재 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융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2% 가까운 상승세, 조선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준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탄력을 받고 있고요. 2차 전지가 1.3% 이상의 상승세, 보험업종, 증권업종, 그리고 종합상사까지 오늘 상승하는 업종 눈에 많이 띕니다. 다만 파리업종, 정유업종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권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월 시장 상황 속에서 어떠한 부분들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앵커 수고했습니다. 고려아연 지금 25.3%, 영풍정밀 21.1%. 예, 강한 흐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 나왔던 이제 계속 이제는 천장이 없는 거니까요. 계속해서 누가 더 비싼 가격에 지분을 확보하냐는 싸움이니까 지금 그런 모습들이 오늘 주가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고 삼성전자 마이너스 1%, 하이닉스 2% 플러스 기록을 하고 있고 확실히 이제 KB금융 어제 실적 좋았고 오늘 8%의 수익 상승률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신한과 우리금융도 조금 더 기대를 좀 갖게 되네요.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초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두 분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박 대표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네, 일단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2.6% 정도 상승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매수 창고를 보게 되면 이제 모건 스탠리 쪽이랑 이제 JP 모건 쪽에서 물량이 좀 크게 좀 들어오고 있는 흐름들이고요. 그리고 주가의 움직임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20만 원을 좀 돌파해서 갭으로 돌파했기 때문에 갭으로 돌파했다라는 건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립니다. 기술적으로도 지금 현재 상당히 긍정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아무튼 지금 증권사들의 목표가도 계속해서 상향 조정하고 있어요. 보게 되면 하나증권 같은 경우에도 22만 원에서 24만 원까지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고 NH투자증권도 23만 원에서 26만 원까지 자, 그리고 유한타증권 같은 경우도 22만 원에서 26만 원, 유진투자증권도 24만 원에서 28만 원까지 목표가를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자, 목표가를 계속해서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흐름들이라면 SK 하이닉스가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데이 트레이딩 물량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무려 과거에는 과거가 아니라 지난달만 해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최근에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데이 트레이딩 물량이 50%까지 좀 늘어났어요. 여기에다 코스닥 같은 경우 60%입니다. 이 정도 흐름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데이 트레이딩 하는 물량들이 좀 많다 보니까 아침에 대체적으로 좀 매도하는 9시 30분까지는 거의 다 갭 상승하거나 주가 상승하게 되면 매도하는 물량이 좀 더 많아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좀 탄력 있게 상승하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실적에 대한 기대감,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그에 대한 증권사들의 리포트가 전체적으로 좀 상향 조정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장중에는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 정도의 상승 흐름에 너무 오르지 못한다, 좀 실망스럽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일시적인 움직임이라고 좀 보고 있고 수급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좀 10시가 좀 지나가면서는 좀 안정적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우상향 상승 흐름이 좀 나와줄 거니까요. 오늘 강하게 움직인다면 저는 SK 하이닉스를 5% 이상 상승할 수 있다라고 충분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동사에 대해서 밸류상, 미래 성장 밸류상 대비해서는 저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계신 분도 마찬가지고 새롭게 좀 SK 하이닉스를 좀 신규로 좀 매수해서 포트폴리오에 좀 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사야 됩니다. 지금 현재 가격에도 사도 저는 전혀 이상 없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이 분위기는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이제 좀 더 적극적인 매수 흐름도 보여주고 기관도 흐름을 보여줄 거니까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어제도 좀 고려아연이 좀 상한가를 가고 지금 현재도 고려아연이 이제 22% 정도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뭐 어디가 정말 뭐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누구도 지금 현재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인데, 아무튼 고려아연 쪽에서의 이런 뭐 경영권 싸움 관련해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들은 과거에도 우리가 학습 효과를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또 갑자기 어느 날 보면 오늘까지는 크게 급등했다 하더라도 다음 날 점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려아연이 조금 과도하지 않나. 뭐 그 중에서도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건 최근에 기금속 쪽에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들, 선물 시장에서 뭐 금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은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고려아연이 재련 과정에 있어서의 약 15% 정도가 기금속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들 또한 뭐 고려아연의 주가에 좀 영향을 주고는 있다라고 보이지만 그래도 좀 과하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아무튼 지금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느 정도 좀 절반 정도는 일찍 하셔도 좋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없으신 분들은 고려아연을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예측의 구간을 넘어섰기 때문에 예측하기엔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금융주들 좀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금융지주도 움직임을 5%까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밸류업 지수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하나금융지주랑 그리고 KB금융이 이탈을 했습니다. 편입이 못 되었죠. 뭐 그 부분들에서 주주환원 정책이 좀 약하다는 부분들이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리밸런싱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본다면 하나금융지주도 마찬가지고 KB금융도 마찬가지고 뭐 대응해 볼 수 있는 단기적인 상승을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금융주들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다 게임주들도 움직이고 있죠. 게임주 같은 경우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 펄어비스라든가 NC소프트라든가 그리고 크래프톤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괜찮다. 다만 지금 현재 게임주들 중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좋은 종목은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게임주를 하더라도 안 좋은 종목들은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은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주 중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 몇 개 되지가 않아요. 크래프톤이라든가 NC소프트라든가 아니면 넷마블이라든가 이런 뭐 넥슨 게임즈 뭐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이 정도 이 몇 개 되지 않는 이 정도 종목들만 게임주를 공략하셔야지 나머지 중소형 게임주들은 공략하시는 건 솔직히 저는 도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실적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게임주를 대응하시더라도 대형주들을 위주로 해서 대응하시는 게 단기 수익도 좋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오히려 우리 시청자분들이 수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일단 좀 코멘트를 해드립니다. 예,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좀 저도 좀 내용을 좀 들어가서 보니까 외국인이 오늘까지 6거래 연속 계속해서 순매수를 하고 있는 게 좀 눈에 띕니다. 마치 이제 올 상반기 때 반도체주 특히 SK하이닉스 막 달려갈 때 그때 느낌이 살짝 나는 부분도 좀 있고요. 이게 그때는 이제 그때도 사실 그랬고 그때보다는 지금 이제 역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이제 수급이 굉장히 좀 특히 외국인 수급이 안 좋다라는 그런 차이가 상반기하고는 좀 비교가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신일섭 위원 어떻게 시장 초반 상황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고려아연이 보는 재미는 있네요. 전 너무 궁금합니다. 저런 게 지금 뭐 정말 영화처럼 경영전략실 같은데 트레이더를 모아놓고 지금 막 야 지금 총알 얼마 나왔어 빨리 쏘란 말이야 막 이렇게 지금 매입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물량이 거의 없어요, 이제. 남은 물량이. 그래서 남은 물량이 자사주 같은 경우는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공개 매수한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고 의결권이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누가 백군인지도 확실치가 않아요. 제가 우리 백기사인지 아니면은 흑기사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대한 이제 자사주 말고 의결권 있는 지분을 매입해야 되는데 거의 물량이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씨앗이 말라가지고 거의 이제 사는 족족 지금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지금 저쪽 그 대기업들끼리 붙는 쩐의 전쟁의 어마어마한 지금 파도 속에 우리 그 주주분들의 돈은 굉장히 작은 돈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완전히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잘못하면은 다칩니다. 그 염두에 두시고 지금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요즘 보는 재미는 있네요. 옛날에 대한항공도 그랬고, 자 저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이 호가창만 봐도 돈의 힘이 느껴질 정도예요. 돈의 기세가. 근데 정말 이 세상에는 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돈이 많다는 거. 그걸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 일단 또 우리는 방금 바조를 계속 봐야겠죠.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상승세로 돌아섰고요. LIG 넥슨은 1.19 마이너스고 현대로템이 3등주니까 현대로템 마이너스 1.10입니다. 계속 얘기 들었다시피 1, 2, 3등주는 지금 다 과열권에 진입을 해서 신규 매수자들은 사실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전쟁의 양상이 재래전으로 지금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 그러면 북한군이 가서 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 북한군한테 시킨다고 하는 게 물론 북한은 아직도 지금 저기 하고 있습니다. 허위 소문 퍼뜨리지 말라고. 근데 지금 미국도 이미 확인을 했고요. 영국에서도 확인을 했고 우리나라는 이미 국가정보원에서 그 자료를 이미 제출했습니다. 여러 군데서 지금 자료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러시아랑 같이 전쟁을 펼치고 있는 중국 군인이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북한 전투원들 전투 능력 떨어진다. 8명 장교 죽었다고. 지금 그런 얘기까지 자기 SNS에 생중계를 해버렸어요. 중국 군인이.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거의 약간 확실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것이 지금 재래전 양상으로 가버리게 된다면 이제 풍산 같은 포탄이 부족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슨의 뭐 천궁, K9, 자주포, K2 흑표전차 좋은 아이템들 다 수출을 했잖아요. 폴란드나 루마니아, 그리고 중동까지. 근데 거기는 지금 전쟁이 벌어진 지역이 아니라 예방하기 위한 사우디나 이라크나 지금 뭐 루마니아, 폴란드 직접 침략당한 게 아니라 옆에 나라가 전이가 돼서 자기네 나라에 올까봐 이제 최첨단 무기들 같은 경우를 수입을 하고 뭐 전투기라던가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재래식 무기들을 지금 현장에서 필요한 거는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총알이 필요한 거예요. 총알이. 그렇기 때문에 이 종 안에서 횡으로 가는 법을 알려드렸죠. 전략을.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슨, 현대로템에서 나는 수익을 풍산에 옮겨가는 전략. 이런 걸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금융주 이제 메리츠 금융지주가 1등이라고 말씀드렸고 JB금융지주 그리고 후발주에서 KB금융, 하나금융지주를 얘기 드렸는데 오늘 이제 3, 4등주가 폭발을 하죠. 우리 이 장면 어디서 데자뷰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가 먼저 엄청 치고 가니까 펩트론, ABL 바이오 가서 기다리라고 했더니 거기서 엄청나게 급등이 3, 4등주에서 폭발이 일어났죠. 금융주에서 그게 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가장 뜨겁게 간 바이오주는 이틀 전에 전량 매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종 안에서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펩트론, ABL 바이오에서 CDMO로 가는 종 안에서 횡으로 가는 전략이 있고 근데 바이오가 너무 뜨거우니 이거를 전량 매도를 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KTNG라던가 코웨이, 경동나비엔, SK텔레콤 같은 거북이 등 같은 곳에 타는 전략 이런 거 알려드렸어요. 그다음에 방금 바조 중에서 가장 약했던 조선주. 요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아예 이탈을 해서 KTNG나 코웨이, 경동나비엔, SK텔레콤 같이 결이 다른 걸로 가는 방법도 있는데 방금 바조 안에서 가장 후발로 가는 방법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방위산업이든 금융주든 바이오든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것에서 수익이 많이 난 부분을 절반 이상 잘라내서 가장 약했던 조선주를 타는 것이죠. HD 한국조선해양이라던가 지금 그 HD 현대미포라던가 삼성중공업 이런 걸로 타면 그렇죠. 이미 큰 수익을 거둔 걸로 다시 수익을 내는 거기 때문에 이 수익금 자체가 이제 틀려진 거죠. 나는 더블로 한 거를 또 더블로 하는 지금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하면 무리 없이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수익이 많이 나신 분은 5%나 1%, 수익의 5%나 1%, 내 자산의 5%나 1%를 가지고 고려아연 같은데 해보는 건 괜찮습니다. 그렇죠? 근데 전체 포트폴리오에 100% 넣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인 거죠. 뭐 강심장을 가진 분은 해도 되고 자기 돈이니까 뭐 맘이죠. 근데 제가 권해드리는 전략은 이제 수익이 많이 나신 분이 여유롭게 5%나 1%로 그런 재미있는 곳에 한번 던져보는 거. 요거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왜냐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로또도 100% 전 재산을 걸면 패망하잖아요. 삶이. 근데 나의 뭐 수입의 일부분, 1% 정도를 로또에 투자해가지고 그게 만약에 큰 금액에 당첨이 된다. 그렇게 효율적인 어떤 자산 배분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 거를 아마 여기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신희섭 위원까지 두 분 시장 초반 상황 말씀을 들었고 지금 보니까 고려아연 영풍정밀은 주가가 조금 더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2차 전지주들은 탄력이 조금 둔화되고 있네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이 시간 현재 이 섹터별로 어떤 섹터들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지 최혜원 앵커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 구간에서 어떠한 업종과 종목들이 현재 이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는지 먼저 싱크풀을 통해서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큰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영풍그룹입니다. 고려아연이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141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고가가 147만 원대까지 터치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이슈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제 고려아연 관련주가 테마주로 변질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을 함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가장 큰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는 업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업종인데요. 오늘 또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어제 KB금융이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순이익이 4조 원대를 훌쩍 넘어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진짜 중요했던 것은 앞으로 주주 환원 정책이었는데 현재 글로벌 IB와 비슷한 방식으로 앞으로 주주 환원을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투자자들이 현재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외의 종목들도 함께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지주사들 그리고 금융주들 어떻게 흘러가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HBM 쪽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SK하이닉스가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보니까 SK하이닉스가 테슬라와 최대 1조 원 규모의 ESSD 공급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반도체주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을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만약에 움직이게 된다면 그 이외의 반도체 밸류체인 단이 함께 움직일 것이다라는 증권사의 커멘트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외에 또 2차 전지 ESS 쪽이 다시 한번 큰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현재 업종별 그리고 거래량은 어느 쪽으로 실리고 있는지 마켓 스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주인공이 한정적이다라는 부분은 아쉽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특정 섹터가 또 강력하게 올라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오늘 시장에서 상승률 상위 기업들 함께 만나보시면 투비소프트 벌써 상한가에 직행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이램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2차 전지 관련해서 소재를 부품 쪽을 납품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고려 아연 현재 구간에서 23% 이상의 급등세, 영풍 정밀도 22%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고요. 신규 상장주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강력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스피언 이번 주에 상장한 이 새내기주인데 14% 이상의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드론 관련주가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연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베셀 오늘도 13% 이상의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고요. 덕양산업 19% 이상 상승세, 그리고 아모그린텍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3% 넘게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테슬라 관련 종목들,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ESS 관련 기업들이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고요. 제주맥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0% 이상의 상승세, 네이처셀 10% 넘게 상승세, 모니터랩도 10% 이상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보안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정책에 힘입어서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거래량이 많이 실리는 기업들은 어떠한 기업이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량도 마찬가지로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탄력이 많이 나오는 기업들 중심으로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램이 오늘 시장에서 거래량 가장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장전까지만 하더라도 상한가로 거래를 출발할 것으로 전망이 됐었던 그만큼의 현재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웨이비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새내기주인데 사실 주가는 2%의 상승 탄력을 받아가면서 거래가 출발이 되고 있고요. 대명 소노시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거래 대금 크게 실리고 있습니다. 1.4%, 티웨이 항공 6% 넘게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경영권 분쟁에 이슈가 나오는 기업들, 매각 이슈가 나오는 기업들 역시나 마찬가지로 거래량 좀 크게 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YG 플러스 오늘 다시 한번 2.6% 이상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거래량 크게 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한미사이언스 13% 이상의 상승세, 그리고 금융지주 기업들 가운데서는 우리금융지주가 오늘 거래 대금 가장 많이 실리면서 1.9% 이상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스핀을 통해서 업종별 그리고 거래량 상위 기업들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네, 최앵커 수고했고요. 자, 이제 시장 얘기 쭉 들어봤고 어떤 종목들 보고 계신지 두 분 맥이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박수영 대표 어떤 거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전력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다 같이 크게 급등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도 지금 이제 6.7%나 좀 올라와 있고요. 거기에다 지금 현재 보게 되면 관련 종목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5%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다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일진전기도 마찬가지고 재룡전기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상승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뭐 그 정도로 지금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좀 보여주다 보니까 예, 전력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관심을 좀 가져야 되죠. 아직까지도 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그 전력 송배 전망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국내 발주량이 아직까지 좀 적은 편이에요. 발주량을 많이 내야 되는데 내지를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런 건지 뭐 정부에서 재정 지출이 좀 많이 좀 나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떻게 뭐 단계적으로 뭐 어떻게 뭐 풀 건지 뭐 어떻게 할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니즈는 항상 국내에서도 송배 전망에 대한 변압기도 마찬가지고 니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흐름들을 크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이미 상반기에서 계속 얘기가 됐던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내 전력 인프라 관련 회사들이 보면 해외 쪽에서 다들 수주를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 현대일렉트릭이 지금 현재 가장 크게 주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고, 뭐 현재 또 미국의 공장을 또 가지고 있으니까요. 뭐 그에 따른 이제 LS 일렉트릭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좀 일진전기도 마찬가지고 재룡전기도 마찬가지고 뭐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 관련 종목들이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반도체보다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반도체보다 일단 좀 다 강하게 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건 그만큼 지금 현재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4분기 또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년 2025년도에도 이런 전력 인프라 관련 회사들의 실적은 계속해서 열려있다, 룸이 열려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현대일렉트릭이 올라가고 있는데 예. 그동안 HD 현대일렉트릭이 보게 되면 경고 종목이었어요. 근데 경고가 좀 풀린 상태에서 풀리다 보니까 그 부분 또한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움직임들 가져가고 있으니까요. 동사들의 움직임들 계속해서 우리 가지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을 보유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전력 설비주 좀 집중해서 말씀을 하셨고 신일섭 위원은 어떤 특징 좀 보고 계세요? 네, 뭐 계속 그 전체적인 맥락은 똑같죠. 네. 방금 바조에서 방금 봐줘. 네, 거기서 이제 투자를 하는 게 정석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순서도 항상 똑같아요. 전체적인 전략 순서도 정석을 먼저 말씀드리고 거기서 플러스 알파로 5%에서 1%에서 한번 해볼 수 있는 다른 변수 전략 이렇게 얘기 드리거든요. 정석은 항상 여기서 벗어나지 않죠. 오늘 가장 강한 게 누구죠? 방금 바조 중에 오늘은 가장 강한 애가 누구예요? 금융주잖아요. 그럼 오늘은 금융주 안에서 그 종 안에서 횡을 생각해 볼 때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종으로만 움직이는 거는 맞는데 종 안에서 횡으로 벗어나서 가는 거는 그 섹터가 가장 강할 때 맞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강하고 가장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켜줬을 때 현대로템 3등주가 급등하고 풍산까지 기회가 왔고 알테오젠이 가장 급등하거나 가장 계속해서 자리를 지켜줬을 때 ABL바이오와 펩트론의 3, 4등주의 초급등이 일어나고 맞죠? 이런 식으로 일어났잖아요. 오늘 금융주가 이 지금 JB금융지주랑 메리츠금융지주가 급등을 하거나 제자리를 지켜주자 KB금융, 하나금융지주 3, 4등주의 폭발이 일어나잖아요. 이건 지금 1, 2, 3, 4등주를 다 가려놨기 때문에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차례대로 미주알, 고주알 먹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금융주가 제일 강하니까 우리 금융주 하면은 뭐라고 얘기하죠, 보통? 은행, 증권, 보험, 금융의 세 섹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증권, 보험을 생각해 볼 때가 됐죠. 금융주 안에서 은행주가 필두로 나서고 거기서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3, 4등주까지 갔으니 이제 아예 섹터를 넘어서서 갈 정도로 강하게 파동이 미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증권주의 키움증권, 보험주의 삼성화재 아니면 이제 보험주에서 더 나가 보죠. 보험의 보험주 뭐 있어요? 코리안리까지. 이렇게 계속 생각의 파장을 넓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고려아연이 지금 경영권 분쟁으로 저렇게 갔잖아요. 그럼 경영권 분쟁이 될 거는 뭐가 없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뭐가 있을까요? 맞춰보세요. 파마리서치요. 파마리서치. 파마리서치가 지금 2천억 원을 얻었다는 얘기 들으셨죠? 지금 쌓여있는 2천억에다가 2천억 원을 수혈받아서 4천억 원의 총알이 생겼거든요. 이걸로 뭐 할 것 같아요? 바로 그 전에 일어났던 거 잘 생각해 보세요. CTC 바이오 대표랑 경영권 분쟁 엄청나게 치열하게 하다가 갑자기 잠깐 포즈 버튼 눌렀죠. 총알이 서로 떨어졌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18대 15거든요. 이거 또 시작됩니다. 지금 또 시작돼요. CTC 바이오를 파마리서치는 반드시 먹으려고 할 거고 CTC 바이오 대표는 자기가 키워왔기 때문에 절대 내줄 수가 없습니다. 이거 피 튀기는 경쟁 또 물론 파마리서치가 돈이 훨씬 많은데
지금 CTC 바이오 대표님이 돈이 지금 수여를 해야 돼요. 어쨌든 이게 시작이 됩니다. 경영권 분쟁이 여기서 시작이 된다. 파마리서치든 CTC 바이오든 주목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2차 전지는 진흙탕에 빠져서 누가 손이 올라가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분명 말씀드렸죠. 그래서 각계 격파로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냥 한 종목 그냥 딱 집어서 드렸잖아요. 반도체는. 뭐 기억나시나요? 파크 시스템즈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혼자 가는 종목은 아주 귀합니다.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죠. 저런 거는 아주 귀한 종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접근하시기 바라고. 2차 전지에서 뭐 얘기해드렸죠? 각계격파로 혼자 가는 거, 단독으로. 태성. 이미 너무 많이 갔죠. 태성은 반도체 2차 전지 양쪽에 걸쳐 있는데 저거 완전 크레이지 모드예요. 그래서 전 크레이지 모드는 야생마를 잘 다루시는 분들, 스페인 투어를 잘 하시는 분들, 투어를 하시는 분 없겠죠. 그런 거를 잘 하시는 분들이 하시기 바라고. 이제 이것도 다 싫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북이 4대 천왕, KTNG, 경동나비엔, 코웨이, SK텔레콤. 거기서 경동나비에는 좀 갔으니까 나머지 세 종목.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정석의 비중을 두고 변수가 조금 다이나믹한 거는 비중을 조금 더 적게. 그러니까 로또 하는 거 아까 생각하듯이 하세요. 로또를 자산의 5%, 1%만 해야지. 전 재산을 로또에 하면 큰일 나죠. 그렇죠? 그런 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항상 비중, 그리고 정석과 변수, 그리고 계보, 밸류체인, 순서 이거를 적용하셔서 하시면 주식 투자가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돈 벌어야지 주식은 재밌지 않습니까? 지금 신입사 위원 일관되게 말씀하신 방금 봐죠. 방산, 금융, 바이오, 조선 그리고 요즘에 최근 들어서 또 많이 말씀하시는 이 거북이 4인방 잘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시기도 하고 또 웃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두 분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키포인트들을 좀 들어봐야 될 텐데 두 분 어떻게 키포인트 잡고 계십니까? 네, 키포인트 일단 시장이 지금 이제 다시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시장은 급락하는 시장은 아니니까 좀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에 대한 철학을 계속해서 가져가면서 종목들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셔도 괜찮은 구간까지 좀 만들어지고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어려운 부분들, 종목 간의 차별화, 업종 간의 차별화 이런 부분들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완화될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국내 증시 떠나지 마시고 해외로 가지 마시고 국내 증시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려운 말씀 해주셨습니다. 투자 철학을 지키는 게 참 요즘 장에서 쉽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수범 대표님께서는 투자 철학 지켜서 지금 시장도 괜찮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그렇다면 신입석 위원님께서는 오늘 시장 키포인트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네, 어제랑 비슷한 맥락인데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적당히 수익을 취하시면서 수익을 수확하시면서 가시고 단풍 구경도 좀 하시면서 여유롭게 가는 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지금 있는 수익을 잘 실현하자라는 의견으로 좀 해석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순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선발 종목. 오늘 황혜수 차장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ST팜을 준비해 오셨네요, 바이오주. 그렇습니다. ST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 들어 미국의 다시 한번 장기 국채금리가 4.5%까지 상승하게 되면서 국내 그동안 증시를 약간 뒷받침해 줬었던 제약바이오 섹터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ST팜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에 흑자 전환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또한 3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4분기와 향후 2년간 영업이익 그 상승폭이 굉장히 큰 폭으로
소위 말하는 이익 퀀텀 점프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 mRNA, CDMO 사업의 캐파 수준이 글로벌 1위 수준인데요. 그동안 임상재료로 원료를 공급했었던 임상약들이 내년부터는 임상 3상을 다 통과하고 상업화를 앞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ST팜의 영업이익은 2배 이상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이 향후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단순히 그 하나의 한 기계의 약품이 신약이 출시되는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는 2종에서 최대 5종까지 신약이 상업화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ST팜의 mRNA 원료 사업의 성장이 원년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미국의 생물보안법 역시 미국 당선자가 누가 되든지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기조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ST팜의 주가 상승은 올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현재 10만 원 초반대, 10만 원 아래에서 그 가격 조정을 받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가에서는 부담 없이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은 가격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3만 원, 손절가는 7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ST팜 말씀하셨고 목표가 13만 원, 현재 한 10만 원 언저리니까 한 30% 정도 수익률을 기대를 하는 종목이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키나우 1부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계속해서 이재 앵커의 이코노미 톡 시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수첩 말말말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주요 인사들의 발언 속에 투자 전략의 힌트를 얻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조호진 타키온 뉴스 대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어떤 주요 인사의 발언인지 화면으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SK 하이닉스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AI 반도체 왕자에 오른 건데 사실 이제 2018년도가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 실적보다 잘 나왔다, 굉장히 잘했다라고 보여지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3분기 잠정 실적 발표했는데요. 그 참고로 아니 어떤 기업은 잠정 실적 발표하고 어떤 기업은 잠정 실적 발표하지 않나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계실 텐데 잠정 실적은 모든 상장사가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15% 혹은 플러스 마이너스 30%의 영업이익이나 매출이익이 변동이 생기면 의무적으로 잠정실적 발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15% 걸리지 않으면 잠정실적 발표될 의무가 없는 것이죠. 근데 어저께 SK하이닉스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사실은 흑자 전환했어요. 기억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작년 이맘때 SK하이닉스는 존폐를 갖다 걱정할 정도로 3분기에 이제 영업 적자가 1조 8천억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영업 적자를 냈는데 이번 분기에는 사실은 뭐 어저께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7조 300억 원의 영업 이익을 냈으니까 SK하이닉스 당연히 잠정 실적을 내야 될 의무가 생겼고 그래서 어저께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을 공개했는데 그 7조 원이 넘는 이제 영업이익이라는 거는 좀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사실 2018년도 3분기에 엄청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있어가지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초호황기가 다 누렸는데 그때보다 더 높은 실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로 SK하이닉스의 분기별로 이제 영업이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년부터 해서 23년 3분기까지 한 4분기 연속으로 SK하이닉스가 영업 적자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영업 적자를 기록하니까 SK하이닉스 내부에서는 야 월급 제대로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우려가 있을 정도로 좀 많이 영업이익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1년 만에 엄청난 초호황 실적을 냈으니까 한편으로는 반도체 투자하기 참 쉽지 않다.
그러면 작년 이맘때 생각하시면은 야 SK하이닉스 주주들은 야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빨리 언제 던져야 돼? 이런 고민하고 계셨을 거고. 근데 지금 1년 만에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아웃퍼폼하는 엄청난 실적을 냈으니까 기분은 좋지만 이게 언제 한번 또 이렇게 휘청거리지 않나라는 이제 의문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는 그렇게 사이클이 엄청 짧아졌다. 이전보다 예전에도 있었지만 사이클이 엄청 짧아졌다는 걸 이해하시고 그러면 이제 SK하이닉스의 영업 실적을 바탕으로 이제 미래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SK하이닉스는 2022년 4분기였던가요? 그때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했는데 그때는 지옥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삼성전자에 예. 많이 밀려서. 근데 지금은 뭐 천국의 느낌을 맛보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당연히 1등 공신은 HBM에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맞나요? 예. 그 어저께 그 SK하이닉스가 제 기억에 오전 7시 한 55분쯤 잠정적 공시를 냈어요. 네. 공시를 내고 이제 9시부터 컨퍼런스 콜을 했는데 SK하이닉스가 당연히 실적이 좋았으니까 어저께 이제 1% 정도 상승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는 한 3%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지금 최저가를 갖다 계속 경신을 하고 있는 굴욕을 이렇게 맛보고 있는데요. 차이는 결국 HBM을 만들었는데 만드는 건 삼성전자도 만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HBM3를 엔비디아에 납품하느냐. 엔비디아 납품을 해도 아까 말씀드린 엔비디아의 이제 그 H백, B백에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여러 가지 그 라인업이 있어요. 그 저가의 라인업에는 필요가 없고 거기에는 주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가의 라인업에는 이제 삼성전자 HBM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고가의 라인업, 아까 말씀드린 B100, B200 이런 데다가 이제 SK하이닉스의 HBM3가 들어갔는데 삼성전자는 1년 반 넘게 본의 아니게 양측이 소년이 됐어요. 들어간다 하면서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엄청난 수익률 차이를 그래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 차이 올해 YTD를 계산해 보면은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수익률 차이가 70%가 나요.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억 원을 갖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올해 투자했다. 그러면은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주주 차이가 70%라는 건 1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은 7천만 원 차이라는 거니까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 모든 차이를 누가 만들었냐? HBM3가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HBM이 영업이익률이 한 50%를 넘길 정도로 굉장히 수익성이 좋은 제품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번 실적도 과감하게 이끌 수 있는 주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좋은 겁니까? 예, 그러니까 HBM이 그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고가의 HBM3를 납품할 때 SK하이닉스는 물론 이제 그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발표는 하지 않지만 시장 전체적인 맥락으로 이제 50% 넘기면서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엔비디아가 H백을 갖다가 빅테크한테 뭐 몇만 개씩 몇천 개 줄 때 도매로 넘길 때 그때 3만 달러 넘깁니다. 그러니까 칩 하나가 3만 달러니까 엄청난 고부가치죠. 그렇죠. 예. 그 3만 달러 넘기는데 엔비디아 3만 달러 넘길 때 H백의 원가가 얼마냐? 3천 달러예요. 10배 장사죠. 그러면 대규모로 넘길 때 3만 달러지 소규모로 넘길 때 또 온라인에서 유통이 될 때 그 H백 하나가 9만 달러예요. 20배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가의 장사를 하는 것을 SK하이닉스 알고 있으니까 이건 뭐 저도 알고 있는 바니까 단지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한테 야 우리 이렇게 그 비싼 거 너네가 팔고 있는데 도움을 주니까 SK하이닉스 HBM3가 없으면 엔비디아가 팔 수가 없습니다. H백을. 그러면 이제 우리도 좀 챙겨줘라는 맥락에서 50% 영업 마진이 남긴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 아주 합리적인 수치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SK하이닉스가 올해 분기를 다 합쳤을 때 1분기, 3분기를 합쳤을 때 삼성전자 반도체 영업이익을 갖다가 추월했다. 수익률이 그걸 입증하는 거예요. 수익률도 추월했지만 반도체 영업이익 전체가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추월했다가 나온 것이고 네. 그래서 그럼 앞으로 봤을 때 앞으로 SK하이닉스의 4분기 내년의 주가를 봤을 때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HBM3가 뭐 그다음에 HBM3 그다음에 아까 이제 김우현 CFO 말씀하신 대로 HBM3E에서 지금까지는 8단인데 그다음에 기술적인 기조는 이제 12단입니다. 12단 제품이 어느 정도 완료하게 일단하게 되면 그다음에 HBM4로 넘어갑니다. 그런 것들의 어떤 기술적인 변혁에 있어서 SK하이닉스가 여전히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냐가 SK하이닉스의 이제 4분기 내년의 매출과 주가도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야 내가 주식 투자하는데 뭐 새로운 걸 많이 알아야 되는구나. 반도체 딜을 말기도 힘들었는데 HBM도 무엇이냐라고 고민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거 한 5분 10분 공부하시면은 수익률에 짭짤한 수익률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능히 거기다 투자하실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지금 HBM 그 주도권을 쥐고 있는 SK 하이닉스 호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지금 저희가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제 삼성전자도 많이 좀 죽을 쓰고 있긴 하지만 언젠가 이제 참전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경쟁 구도를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두 번째 이슈로 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말은 뭘지 투자 숫자 말말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MR 요즘 참 많이 듣는 용어입니다. 예. 이게 또 이번 주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지난주에도 제가 SMR을 설명드렸는데 왜 설명드렸냐면 그때는 빅테크, 아마존, 구글 이런 기업들이 그 엄청난 자기들의 아까 그 앞에 있는 얘기랑 비슷한 맥락입니다. 생성형 AI를 갖다 실현하려면은 AI 서버를 미국 전국에 지어야 되는데 짓는 거야 돈을 갖다 막대하 투자한 건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지었는데 거기에 공급할 전기가 없다. 그럼 전기가 없으니까 미리 이제 원전을 갖다 선점하든 SMR을 짓겠다든 이런 뉴스가 이제 지난주에 뒤덮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뒤덮였는데 이번 주에 마치 이제 박상욱 과학기술 수석이 언론에 나와서 방송에 그다음에 이제 신문에서 우리 SMR을 갖다 4개를 짓겠고 이거를 전체 원전 계획, 전력 수급 계획에 포함시켰다라고 공식화했어요. 그렇다면은 SMR을 짓는다는 것이고 지어야 될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당위성. 전 세계에서 빅테크 업체들, 빅테크가 사실은 미국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그런 원전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원전에 대해서 또 다른 SMR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사실은 박상욱 수석이 이제 먼저 치고 나가서 얘기를 했고, 그에 따라서 올해 이번 주에 이제 SMR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상욱 수석이 발언을 제가 이제 가져왔습니다. 예, 그래요. 이게 SMR이 그냥 미니 원전 이렇게 좀 예. 표현하면 쉬울 것 같고 다양히 대형 원전보다는 크기가 좀 작고 뭐 집약도가 있다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AI 시대가 오면서 더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그 특징과 이유에 대해서 좀 들어본직하는 그런 예. 이슈입니다. 예. SMR의 S가 스몰이거든요. 스몰 모듈러 리액터. 그러니까 작은 모듈러 원자로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 작은데 어떤 의미 작은 거냐? 우리가 통상 체코에다 수출하는 거는 이제 1000메가와트짜리 이제 대형 원전 발전소입니다. 그 UA에다 수출한 거는 1400메가와트고, 근데 SMR은 30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는 원자로를 갖다가 우리 기준으로 300메가와트 이하면 다 SMR을 합니다. 그러면 규모도 작은다는 것이 의미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규모가 작은 만큼 모든 발전은 원전뿐만 아니라 화력 발전도 발전을 하려면 터빈을 돌려야 되고, 터빈을 돌리고 여러 가지 공정에서 필요한 불필요한 열이 발생하는데 그 열을 가지고 식혀야 되거든요. 열을 식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 냉각수를 갖다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끓여와서 공정 가운데 물을 흘려내리게 해서 냉각을 시키는 건데, 그 물을 갖다 가장 대형 원전은, 기존의 원전은 물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잘 기억하시면 좋은데 우리나라에 있는 주요 기존 원전들 다 어디 있냐? 해안가에 있어요. 그 영광원전, 그다음에 울진 고리원전 다 해안가에 있어요. 이유는 무엇이냐? 바닷물을 갖다 끌어와서 쿨링을 한 다음 냉각을 시킨 다음에 다시 바다로 내보내요. 그런 것이 이제 대형 원전에 어쩔 수 없이 필수인데 SMR은 작긴 하기 때문에 하지만 여전히 냉각은 필요해요. 그래서 바닷물 정도는 필요 없고 사실은 강 정도의 물을 끓여오기만 해도 충분하다. 또 어떤 기술은 이제 강도 필요 없고 다른 가스를 갖다가 냉매로 써가지고 그 냉각을 시키기도 합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 아까 말씀드린 빅테크들이 세계 곳곳에다가 그 AI 서버를 지어야 되는데 거기에 바다가 없는 용매가 큰 대양 그 물이 필요를 공급할 수 없는 지역에 지어야 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럴 때 SMR 300메가와트면 충분하다. 그래서 SMR에 각광을 받는 것입니다. 네, 국내도 참 관심이 많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SMR,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가장 이런 부분에서는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투자하면 어디에 좀 지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궁금해지는데요. 그게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나라는 그 빅테크 AI 서버는 없지만은 가장 필요한 것이 어디냐? 용인 이천 평택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대형으로 짓고 있는 반도체 공장들이 있는 곳이고 그곳에도 한 100메가와트, 300메가와트 정도의 전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SMR을 지으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SMR 선두 기업이다. 선두 국가다. 우리가 SMR을 안전적으로 잘 활용하고 짓고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세계 만방에 떨칠 때
결국은 SMR이 전세 곳곳에 지을 때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를 시찰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한국의 SMR을 우리가 짓겠다라고 자신 있게 우리가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다가 몇 군데 SMR을 지으면은 세계 강국에 세계 원전 강국에 우리가 부상할 수 있는 중요한 레퍼런스가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K 원전을 이끄는 주역들 잘 살펴봐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두산에너블리도 눈에 띄기는 하는데 예. 앞으로 더 알려져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예. 보십니까? 그 SMR 자체를 지을 수 있는 곳은 현재 그러니까 SMR 리액터 원자로를 지을 수 있는 곳은 세계에서 7군데 정도 회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군데가 두산 에너벨트인데 두산 에너벨트는 대형 원전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SMR 리액터도 할 수 있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은 SMR을 갖다 실제로 건설할 때 필요한 건설사가 있는데 건설사들이 미리 여러 가지 투자를 해놨어요. SMR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대림산업의 DL그룹, 그다음에 삼성물산, 현대건설들이 있고 가장 먼저 SMR을 통해서 전력을 생산할 거라고 여겨진 것이 삼성물산에 투자한 이제 루마니아입니다. 그래서 루마니아가 먼저 SMR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게 되는구나라는 것이 인식이 퍼질 것이고 그러면 또 한 번의 그 매출과 주가가 펌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SMR 기술이 열리고 있습니다. 정부 도움도 좀 일정 부분 필요한 영역인데요. 앞으로도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조호진 타키온 뉴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 대형주 위주로 선방하고 있고 그나마 코스닥은 또 떨어지네요. 오늘 전반적으로 SK하이닉스 시장의 분위기를 좀 주도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켓나우 2부에서 조금 더 자세한 오전장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이후에 뵙겠습니다.